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이 양반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연준은 더 많은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추가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올해 초에 나온 보고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놀랍도록 강력한 1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중앙은행의 조치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의 토마스 바킨 역시 노동시장이 여전히 너무 뜨겁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하는 위험보다 너무 적게 하는 위험이 더 크다. 0.5%포인트 인상보다는 0.25%포인트 인상을 자주 해야 한다. 나는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하는데 이건 시장의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 역시 잇따라 비슷한 논리를 제시하며 추가 금리 인상이 더 이뤄질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3월과 5월 그리고 6월에 각각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높일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6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 고용시장이 탄탄한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UBS의 경우에는 연준이 3월과 5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을 한 뒤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9월부터는 아예 금리 인하로 돌아설 거라는 다소 전폭적인 수준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전략가 빅토리아 페르난데스는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연준이 수요를 억누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소매 판매가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긍정적인 수치는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더 강해질 것을 의미한다. 이런 회복력은 미국 경제가 깊은 불황을 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요 억제 실패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고 그렇게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CIO 리사 샬렛의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과 저축, 고용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되면서 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건 연준에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요를 식히기 위한 것이다. 소비와 서비스 측면에서의 수요는 아직 냉각되지 않고 있다.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15에서 20% 정도 하락하면서 이전 주기보다 낮아지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수요 억제라는 게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연준이 팬데믹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 풀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풀렸기 때문에 내 계좌에 돈이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소비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리스크, 기업 투자 부진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40년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월가 일부 진영에서는 연준이 수요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고용시장도 탄탄하겠다. 좀 더 밀어붙여서 수요 단단히 억누르고 그래야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 침체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블룸버그가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종합을 했는데 먼저 IG 오스트랄리아의 시장 분석가 토니 시카모어는 지난 4분기에는 경제 경착륙 우려가 강했는데 올해로 접어들면서 경착륙도 연착륙도 없이 성장하는 무착륙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시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착륙이고 연착륙이고 나발이고 고용 등 성장세가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별다른 착륙 없이 나갈 수 있다. 이런 무착륙 전망이 지금 위험자산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시장 관점에서는 거시경제 환경도 성장세가 확인되고 FTX 사태 여파에서도 슬슬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자리한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밀러 타박의 전략가 매트 말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뚫고 올라설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2주 정도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 있어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25,000달러, 다시 말해서 200주 이동평균 회복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블룸버그는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며 현재 상황을 분석했는데, 먼저 기술적으로 십자 도치 패턴이 나타나면서 황소와 곰의 세대결이 치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다음으로는 옵션 시장의 미결제 약정 분포가 26,000달러에서 30,000달러에 몰려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30,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포지션이 그만큼 두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옵션 트레이더들은 나름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강세장에서는 기술적인 패턴 흐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단연 중국의 진입 여부와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요즘 홍콩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꽤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들이 여러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 허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홍콩 증선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기조, 이거는 동일 산업, 동일 위험,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무게를 두고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중국의 일부인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정식으로 규제받으며 거래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전국위원회 홍콩위원이라는 인물이 디지털 홍콩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꽤나 의미심장한 발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재장 위원이라는 사람은 디지털 홍콩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발행하고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서 웹3 기술의 보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웹3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홍콩의 과학기술 혁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지금 홍콩을 백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하고, 중국의 중앙은행 발행 CBDC는 디지털 위안으로만 한정하고 홍콩 정부가 발행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제한해서 중국의 CBDC는 디지털 위안 하나다, 이런 전략적인 노림수가 깔려 있는 멘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하도 빡세게 러브콜을 날려주면서 암호화폐 기업들도 홍콩으로 잇따라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후오비가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스틴 선은 이런 소식을 밝히면서 새로운 라이선스를 통해서 후오비는 홍콩 고객들에게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거래와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후오비는 홍콩에서 후오비 홍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거래소도 출시한다. 현지 규정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트겟 역시 홍콩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겟으로서는 글로벌 입지를 확장하면서 아시아 시장의 거점으로 홍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멀티체인, 레버파이 등 암호화폐 기업들 역시 홍콩과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거 진짜 미국이 규제권 밥그릇 다툼으로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을 전면에 내걸고 엄청나게 가속도를 밟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현실로 펼쳐지다 보니까 블룸버그는 아예 대놓고 홍콩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 그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우리가 추정해왔던 상황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움직임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홍콩에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홍콩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서는 중국 당국의 관료들이 게스트로 참석하는 경우가 늘었고 서로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이런 만남 뒤에는 관료들끼리 상황을 공유하고 보고가 이뤄지는 등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도 뒤따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현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최근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보에 중국 정부는 지지를 보내고 있고 홍콩을 디지털 자산 관련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이 늘상 글로벌 테스팅 베드로 무언가를 활용해야 할 때 그 중심에는 홍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더 실감나게 만들기도 했는데 과연 중국이 러시아가 그랬듯이 탈달러 패권을 외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수용하거나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한다라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건 각자의 전략 영역, 스터디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을 이렇게 눌러버린 데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가 예상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 대비로 보나 월가의 전망치로 보나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 겁니다. 전월에 46.8에서 이번에 50.2로 예비치가 나와준 건데 특히나 50이라는 숫자가 경기 확장과 수축을 가로지르는 분기점을 의미하다 보니까 시장을 더 억누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연준은 완전 고강도 긴축을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확장 국면을 확인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좀 더 긴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서둘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PMI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미국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0.5를 기록했고 이건 전월 46.8과 비교했을 때 훌쩍 높아진 수치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47.8로 기준점 아래 머물렀지만 전월이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경제 연착륙이고 경착륙이고 이런 거 없이 무착륙, 노랜딩 시나리오 얘기가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데 딱 무착륙 시나리오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준이 예상이나 기대보다 더 많이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6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제시가 됐습니다. 얀 하추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서 3월과 5월 그리고 6월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 모두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텝은 시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단행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0.25%포인트씩 두 번이 아닌 기존의 시장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두 번이 아닌 세 번을 단행해서 0.75%포인트 금리를 더 올려서 금리 상단을 5.5%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6월 정도까지는 시장에 금리 이슈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이 없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나름 의미 있는 강세를 하반기부터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FOMC 회의록을 보면 일단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했던 내용은 몇몇 위원들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0.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몇몇 있었다. 이런 점은 앞서 로레타 메스터와 제임스 블러드 등 몇몇 연준 인사들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알려졌던 부분이라 시장에 그렇게 큰 악재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인 정책 기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멘트들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연준은 최근까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 상황은
반기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진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이건 다시 말하면 갑작스럽게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주는 상황,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라면 긴축 정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열어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과 가능성을 만만하게 바라보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오판을 하면서 시장을 꽤나 어렵게 만들었던 연준의 과오가 비교적 최근의 상황이다 보니까 겸손하며 신중하게 시장에 대한 정책 대응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이번에도 꽤나 강하게 깔고 FOMC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예상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3월과 5월, 6월 각각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모두 0.75%포인트 금리를 더 올려서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상단을 5.5%에 맞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금리 동결을 선언하고 연말까지 시장의 상황과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며 연준의 정책이 얼마나 약발이 드는지를 살펴보는 관망 모드로 진입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전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상황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정책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안팎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봐도 뭔가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텐티홀딩스의 설립자 댄 타피에로가 1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모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록웍스는 댄 타피에로가 올해 3분기 사모펀드 출시를 목표로 해치펀드 거물급 투자자들로부터 1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펀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곳들을 골라서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그는 텐티홀딩스와 새로운 사모펀드 회사 CEO직을 겸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 해치펀드, 사모펀드 이런 걸 꼽을 수가 있고, 이런 돈귀신들이 무려 10억 달러를 모아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고른다라는 건데, 왜 이들이 지금 이런 단계에서, 지금의 단계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암호화폐 결제 기업 BCB가 2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펀딩 라운드를 계획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BCB는 3월 초까지 시리즈 B 라운드로 전환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을 2억 달러로 제안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월에도 영국 블록체인 업계 최대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6천만 달러를 유치했었는데, 당시에 파운데이션 캐피털이 라운드를 주도했고 서클과 노스아일랜드 벤처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요즘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슈가 급부상한 상황인데, USDC의 발행사 서클은 여전히 제 갈 길 가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서클 CFO 제레미 폭스지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서클은 올해 직원 수 25%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0명이 직원이었는데 올해 135명에서 225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무산된 스펙 상장과 관련해서도 올해도 상장을 위한 도전을 계속할 것이고, 가능한 빨리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SEC의 헛짓 규제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 잘 헤쳐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흐물거릴 만도 한 것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이터적 상황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력하고 경제는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상황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4분기 GDP 잠정치는 속보치 2.9%보다 낮은 2.7%로 조정이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준 겁니다.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역시 전기 대비 3.7% 오른 것으로 수정됐는데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역시 3.9% 상승해서 4.3% 상승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업지표도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을 재확인했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000명 감소한 19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건 시장의 예상치 19만 7천 명보다 낮은 수치이고 6주 연속 20만 명 이하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이 발표한 1월 전미 활동지수 역시 0.23을 보여줬는데 이건 지난해 9월 이후에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확인해 준 겁니다. 이걸 보나 저걸 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미국의 경제는 탄탄하다, 견고하다 이런 상황을 여러 데이터들이 지금 잇따라서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건데 죄다 미국 연준의 긴축을 백업해주는 것들이다 보니까 시장이 흐물거리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